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술가는 자기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예술가들의 눈은 일반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도대체 그 눈을 갖고 예술가들은 일반인들에게 은폐된 어떤 신비로운 것을 드러낼까? 도대체 화가들은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그릴까? 폴 발레리가 말하는 것처럼 화가는 몸을 가져온다. 몸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들으면서 벌써 메를로 뽕띠의 레이의 레스프리, 눈과 정신. 뽕띠가 죽기 전에 아흐드 프랑스의 기고향, 어떻게 보면 철학적 미학 논문이죠. 2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게 들어있죠. 그죠? 오늘 이 작품을 갖고 여러분들을 깊은 이 세계의 10년, 세계의 존재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이 되신 분, 그죠? 애청하시고,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예도만의 철학을 풀어내는, 그 뉘앙스를 아시는 분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년에 메를로 뽕띠는 미학으로 눈을 돌리죠. 그죠? 그러나 초기에 지각의 현상학의 사유를 통하여 예술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물론 나가겠죠. 메를로 뽕띠 하면은 역시 몸 현상학,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독특한 방식으로 꼬흐, 르꼬흐, 라쉐흐, 신체, 살, 육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탁월한 방식으로 해석했죠. 그죠? 지각의 현상학은 이미 예도가 3개 강의를 해놨습니다. 미학 강의에서도 가끔 뽕띠를 다루었지만 오늘은 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갖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걸 갖고 여러분들과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만나는 것은 육체를 거치지 않으면 못 만나. 그러나 서구 형이상학은 이 신체, 몸, 살, 어떻게 보면 꼬흐보다는 쉐흐가 훨씬 더 원초적인 느낌이에요. 정신과 신체 이런 방식으로 나눌 때는 꼬흐를 쓰지만은 쉐흐는 살에 가까워. 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원초적인가 하면 예수가 그 만찬에서 마지막 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의 길로 가기 전에 만찬을 하잖아. 거기에서 자기의 신체를
빵에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자기의 피를 어떻게 보면은 그 포도주에 비유하잖아, 그죠? 응? 그래서 이때에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만찬에서 하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잖아. 이것은 나의 몸이요 하면서 이때의 몸은 당연히 쉐흐겠죠. 그런 정도로 이 몸은 어떻게 보면 쉐흐는 살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번역이 딱 와닿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perception,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는 그것은 감각 직관, 칸트는 그렇게 말을 하고, 물론 헤겔도 감각과 지각을 따로 다루지만은 감각 직관이라는 것보다는 신체, 몸, 살, 이게 없으면 어떤 지각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계와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신체가 그만큼 중요한데도 서구 형이상학은 신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놓쳤어. 본다는 것도 눈으로 우리가 보잖아, 그죠? 근데 이 눈은 몸이야. 살이고. 그런데 이 눈 역시도 이성과 연결시켜서 지성의 눈으로 본다 그래. 이미 플라톤 철학부터 보는 것, 이것은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게 제대로 본다라고 서구 형이상학은 가르쳐 왔어.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 니체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신체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죠? 놓치고 서구 철학은 이성을 강조해왔다. 거기에 이제 현상학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죠? 함께 고려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몸의 현상학, 세계와 몸의 관계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학, 메를로뽕띠의 현상학이죠. 이 현상학은 지각의 현상학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떤 훗설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곳곳에서 훗설이 언급되지만 역시 그 배후엔 하이데거가 있어. 눈과 정신도 하이데거의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 그대로 따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예술가는 정신으로 세상을 볼까? 아니면 몸으로 세계를 볼까? 당연히 몸이겠죠. 몸으로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들어오지, 그게. 눈과 정신이라는 이 짧은 미학 에세이도 몸이 매우 중요. 거기 첫 번째 에세이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세잔의 유명한 말을 써놓는데,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것은 존재의 뿌리에 얽혀 있으며, 이 존재의 뿌리는 감각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원천과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겠죠. 손으로 만지는 게 있으면 만져지는 게 있겠지. 우리는 이 세계와 신체를 통해서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메를로 뽕대 현상학의 주제죠. 그죠? 그렇다면 예술가는 자기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이 눈은 몸이 표상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요. 예술가는 눈을 통하여 들어온 표상을 그리는 자들이 아니야. 화가들은.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세계에 나가 있어. 벌써 하이데거 냄새 나죠. 그죠? 몸을 갖고 세계에 나가서 존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자기 몸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시인을 분석할 때 또 유사한 말을, 예술가는, 시인은 탈존에 있는 자. 근데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를 보고 느낀 것을, 표상으로 들어온 것을 지성으로 붙잡아서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사물 곁에 나가 있어야 돼. 그때 그는 몸으로 존재에 참여. 물론 정신도 같이 가죠. 그러나 정신은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뽕띠는 언제나 데카르트와 이 후셀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몸 현상학으로 바꾸면서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데카르트 시대의 예술가들은 표상을 그리는 자들이 많았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고전주의 시대, 르네상스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데카르트 역시도 광학을 이야기하죠. 거기서도 어떤 이 세계 사물들에 대한 원근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원근법은 규격화되고 수학적으로 맞추어지고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거예요. 뭔가 정확성은 있지만 존재의 깊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화가들 역시도 이 세계의 자연을 몸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성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물론 그 시대에도 예술가들은 자기의 몸으로, 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작품을 그렸을 수도 있어.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 세계를 봐도 특정 장면에 대하여 수백 번 봐도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하이데거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왜 같은 장면으로 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장면을 100번 봐도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일까? 한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풍경을 1000번을 봐도 1000번 다 다르게 보일까? 사물에 1000번을 접근을 해도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거긴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색깔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명암, 반사된 어떤 그러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생명체의 움직임, 뭐 다양한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 사물들을 봐도 그 사물은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같이 본다 그래,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말태의 수기에 나오는 그 릴케의 작품에 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 벽을 묘사하면서 거기에서 살았던 어떤 모진 인간의 삶의 기운을 표현하고 있어. 물론 하이데거가 릴케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땐 벽이야. 예를 들면. 근데 릴케라는 시인이 그걸 표현해서 그 시를 읽고 그 벽을 보면은 그 벽은 다르게 나타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은폐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화가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 세계를 봐도 사물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 사물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죽은 것일 수도, 무기물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특정 풍경이야, 그죠?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근대 자연과학이 가르쳐준 그 눈으로 당연히 이 세계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대상화시키고 수학화시키고 자연과학적으로 대상화시킨 이 세계의 존재자들에 대한 세계상이 과연 올바르게 우리에게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열어 밝혀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뽕띠는 눈과 정신에서 과학의 어떤 이 세계의 사물들을 보는 눈을 획일화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삶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 사물들을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이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대상화시킨 것, 이것부터 비판하기 시작하거든. 이게 이제 하이데거 미학이랑 유사한 게 좀 있어. 그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리고 특히 인문학적 사고도 없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건 그냥 산이네, 저건 벽이네, 저건 나무네, 이러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서 보는. 그래서 저 사물들의 존재가, 존재의 뿌리까지 자기를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그 미학적 아름다움, 삶의 생명의 풍성함, 삶 자체가 주는 이런 게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봐. 인문학을 한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죠? 못 보고 그냥 이건 그냥 나무다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 이런 방식으로 은폐된 것을 예술가는 보는 자들. 그런데 예술가가 볼 때도 이 세계의 사물들은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매번 보여줘. 이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한 번 봐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객관화돼서 우리에게 딱 들어온다. 이게 자연과학이 가르쳐준 사고잖아. 그죠? 그래서 삶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생명력까지 없어진 거야. 그냥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여유조차도 주지 않는 거야, 현대인들. 여기에 우리는 맞춰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우리의 방식대로 조작하는 이런 눈으로 우리는, 하이데거 냄새 많이 나죠, 그죠? 거기에 훈련돼 있어. 그래서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눈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스피라시옹.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영감은 뭔지 알아? 그 영감은 어떤 호흡, 이 세계에 정신이 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들이마신다라는 거잖아. 예술가들의 역시도 이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신체로 이 존재자들 곁에서 존재의 깊이를 느끼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감은, 예술가의 영감이라는 건 자기 대가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이든 화가든 누구건 간에 자기가 예술가라면 자기 머리에 의존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는 존재자들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이성의 머리가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존재자들의 존재가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뿌리에 신비로운 게 얽혀 있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 내면, 그거는 바깥으로 보이는 거고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사물들은 전부 다가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는, 우리 각각이 매 순간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은 보여진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걸 감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정 광경을 볼 때에
매번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이건 예술 작품도 똑같아. 작품을 볼 때 우리는 특정 그 화폭이 특정 장면이잖아. 그죠? 그걸 볼 때도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현존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비트겐슈타인도 신비라고 그랬던 거예요. 응?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는 존재의 뿌리를 갖고 있고 그 뿌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드러내게끔 만드는 그런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보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술가. 예술가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것들이 작품을 통하여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고흐의 구두에서 하이데거가 그 구두를 신었던 농부들의 삶의 고달픔과 행복을 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구두는 그냥 구두가 아닌 거예요. 사물은 언제나 자기를 보여주지만 자기 배후에 감추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몸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죠? 이 존재자들의 존재의 신비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참여할 때 예술가는 자기의 머리로 이거를 본다라는 건 이미 대상화시켜서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물의 깊이를 보기는커녕 그 사물의 깊이를 없애고 표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도 표상을 그리는 자들은 뭐예요? 하수야. 표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존재자 곁에 가서, 그죠? 그 존재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심년을 드러낼 때까지 그 곁에서 머무는 거예요. 뭘로? 몸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자기의 지성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자기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을 이성의 표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몸으로 직접 포착한 것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잔이 그렸던, 그러니까 세잔이 오랫동안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하면서 같은 산을 갔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시간별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액상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데 그 산이, 거기에 메를로 뽕띠가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잔의 고향이겠죠. 그죠? 고향에 있는 산인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같은 산이지만은 색상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존재자들의 모습도 다 달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뽕띠가 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미학 에세이를 썼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세잔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을 갖고 자기의 철학적 미학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이데거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것을 그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자기의 어떤 대상에 대한 표상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뽕띠는 대생과 색깔이 있는 그림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대생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고 스케치잖아, 그죠? 그것은 색깔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자의 생명체를 그린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것을 그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색깔은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죽은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바로 색이야. 그래서 파울 클레는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와 뇌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생명과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잔의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 프로방스 지방에서 세잔의 고향에 있었던 그 산은 다양한 색깔들로 나타나지만 그 작품 안에서 흰색은 특히 다양한 색깔들이 그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대생과 색깔을 입힌 화가의 그림의 차이는 뭐예요? 정지된 것과 살아있는 생명력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래서 회화는, 화가가 그리는 그림은 어떤 공간 예술에 들어가지만 그 공간 위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자들을 볼 때도 볼 때마다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과 선이 있죠, 그죠? 우리도 이 세계를 볼 때 어떤 선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매 순간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어떤 예술가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의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 클레는 보이지 않는 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는데, 그건 예술가가 자기 몸으로 자기 밖으로 나가서, 그죠? 신체로 체험한, 그래서 자기의 신체로 바로 지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곧바로 포착한 어떤 신체에서 포착된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잖아. 그것을 화폭으로 옮기고 색깔을 입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가 그것을 작업을 해서 자기의 작품을 생산할 때 그것은 바로 존재자의 존재,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자기의 어떤 신비로운 것을 드러낼 때까지 예술가는 거기에 머무는 거야. 자기의 몸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온 표상을 그리는 게 아닌가. 감각으로 포착한, 몸의 감각으로 포착한 것을 곧바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면은 선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선들, 보이는 선들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예술가 자신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는 그것을 예술가가 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으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그 곁에서 그 존재자들의 존재가 자기를 보여줄 때까지, 영감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 포착한 거겠지. 그죠? 그게 바로 꿈의 선인 거야. 무의식의 선이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예술가의 신체와 이 세계가 만나서 존재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모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관람자들이 볼 때는 매 순간 다른 것은, 그게 색깔이 주는 것도 있지만 선이 주는 어떤 예술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꿈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산문 속에 살아있는 시적 언어인 운문의 힘이 작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우리의 눈에 다 보여. 희한하죠, 그죠? 모든 눈이 볼 수 있고, 모든 눈이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예술가의 눈과 일반인들의 눈이 다르고, 예술가의 눈으로 한 사물에 수백 번 접근할 때마다 그 사물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든. 그래서 신체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의 깊이를, 존재자의 존재가 자기를 보여줄 때까지, 이때 하이데거적이야, 그죠? 보여줄 때까지 그 깊이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은 존재의 깊이, 볼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만날 때에 언제나 신비를 감추는 거 있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예술가는 이 세계가 자기를 보여줄 때, 자기를 열어 밝힐 때, 그 열어 밝히는 계시성, 하이데거적으로 근본적인 기분 잡혀져 있음에 가장 민감한 자들이에요. 이 기분 잡혀져 있음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이 존재자들의 존재와 공속해서 그 존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술가가 자기의 몸으로 존재의 신비를 경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 눈으로 볼 때 먼저 몸으로 보는 거예요.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무의식적 직관과 같은 것이요. 이것은 표상으로 왔을 때는 언제나 2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표상을 그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곧바로 들어온 감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신체로 그림을 그린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서구형이상학은 지성의 눈으로 본다. 데카르트와 같이 사유하는 자의 눈은 지성의 눈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의 한계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다는 것. 이 신체의 중요성. 정신보다 몸이 정신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영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자라투스트를 통한 니체의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메를로뽕티의 철학적 주제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에 기분 잡혀져 있음에 민감하다. 이게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가적 감정, 예술가적 본능, 예술가가 갖고 있는 그 눈은 그것을 2차로 생각하면서 할 때는 이미 이 존재자들의 존재의 신비가 자기를 감추면서 보여주는 그 생명력을 놓치고 그린다. 그래서 정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오히려 예술가에게는 이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자들의 존재를 정지된 것으로 그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색깔이 없는 대생이 어떻게 보면 죽은 존재자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계가 다양한 방식의 색깔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술가의 몸은 그 생생한 것을 직접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몸으로 그림을 그리고 살로 그림을 그린다라. 이런 많은 것을 배우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눈은 꼭 이성이나 정신이 사유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되게 하이데거 용어로 둘러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본다고. 응? 그게 신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다가 뭔가가 이렇게 고장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이성으로 특정 대상에 문제가 생긴 그 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의 눈 역시도 몸으로 먼저 보는 거야. 응? 사물의 깊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물이 자기를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춘 것을 드러낼 때까지 존재자의 존재를 포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개 우리는 둘러봐 보죠. 예술가들의 눈 역시도 직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게 이 눈은 몸으로 본다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의 존재자들의 존재의 생명력, 신비에 가까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체의 눈으로 본 것을 2차적으로 표상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건 다른 거죠. 그죠? 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자기의 머리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를 조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존재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바로 세잔이 말하는 존재의 깊이가 아니겠는가.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감추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매번 같은 사물에 접근할 때마다 그 사물은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신체로, 육체로, 살로 보고 그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의 신비에 더 민감하다. 어떻게 보면 존재가 주는 그 신비에 겸손히 귀 기울인다. 이런 내용이 함께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래서 눈과 정신은 뭐 정신의 눈이 아니라 이 눈은 몸의 눈으로 본다. 예술가는 언제나 자기의 몸으로 존재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세잔 역시도 이러한 신체가 주는 그 눈을 직접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한 위대한 예술가였다. 마지막입니다. 마띠에라고 하는 앙리 마띠에가 그린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어떤 여성들을 표상한 게 아니에요. 표상을 그린 게 아니에요. 모방한 게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마띠에의 손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독특한 그 마띠에 자신만의 꿈의 선,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신체로 체험한 그 선이겠죠. 그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선을 통하여 마띠에의 여성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언제나 공간 예술이지만 거기에 독특한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뽕대로부터 배운, 미학으로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공간 예술이지만은 살아있는 시간성을 표현하는 게 예술가들이라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